자,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발생하며 한 물질이 산화가 되면 다른 물질은 환원이 됩니다. 자, 산화는 쉽게 생각하면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산화 중에서 전자와 수소를 잃게 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환원 반응은 반대로 전자와 수소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6개의 CO2와 6개의 물이 반응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 광합성 반응, 즉 이때 빛이 들어가서 C6H12O6, 이건 포도당 글리코스였고 이때 6개의 산소가 발생되죠. 자, 이때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변화하는 순간, 자, 어떤 게 더 추가됐죠? CO2에서 수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수소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산소도 잃었죠. 12개에서 6개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물은 지금 수소를 잃었습니다. 자, 수소를 잃게 되면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 따라서 이때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추가적으로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는 일상생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씩 체할 때 먹는 소화제가 있습니다. 자, 이 소화제는 소화제 자체가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화를 돕는 게 소화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산화제는 그럼 뭐겠어요? 다른 물질의 산화를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환원제는 다른 물질의 환원을 돕는 것입니다. 환원. 이때 대표적인 산화제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KMnO4라는 물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K2CR2O7이라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 부분을 복습하자면 이때 KMnO4는 전자가 5개가 있고, 이때 다이크롬산 칼륨은 전자수가 6개가 발생되죠. 따라서 원자가는 5개, 다이크롬산 칼륨은 6개입니다. 그리고 환원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황이 포함되어 있으면 환원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산화제, 환원제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발생하며 한 물질이 산화가 되면 다른 물질이 환원된다. 이 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ORP 산화 환원 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출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서 그나마 강한 산화제의 순서는 불소, 오존, 염소순이다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액체, 기체 법칙 및 중화 혼합 공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건 많이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줍니다. 앞에서 온압 보정할 때 배웠죠?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곱일정, 샤를 법칙은 온도와 정비례, 아보가드로는 몰수의 정비례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네 번째,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은 기체 혼합물의 전체 압력은 하나하나의 기체 분압의 합과 같다. 이것은 돌탑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돌탑은 하나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돌을 다 쌓게 되면 하나의 탑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압력은 각각 하나의 기체 분압의 합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라울의 법칙, 용액 위의 용매 증기압은 용액 내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라고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밑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법칙은 자주 출제가 되고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헨리의 법칙 정말 중요합니다. 헨리의 법칙은 난용성 기체에만 적용이 됩니다. 난용성이 뭐였냐면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또는 기체의 질량은 압력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헨리의 법칙은 이때 C는 몰농도입니다. 이때 몰농도는 압력 곱하기 헨리 상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계산 문제보다는 난용성 기체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헨리 법칙에 적용되는 물질은 H2, O2, N2, NO, NO2, CO, CO2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냐면, 자, 보통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좀 잘생겼어요.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혼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혼 놓고 나가버립니다. 즉 HON은 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노, 그 다음에 NO2는 노, 그 다음에 코는 CO, CO2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헨리 법칙에 적용이 되려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혼 놓고 나가버린다. 이것들이 난용성 기체이다 라는 거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게일-이삭의 법칙은 화학 반응에서 기체의 부피는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 복습 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간단한 정수비, 포도당으로 보도록 할게요. C6H12O6은 6개의 산소와 그리고 6개의 H2O가 발생이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냅니다. 복잡한 정수비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정수가 뭐예요? 정수가 분수가 아닌 수를 정수라고 하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분수가 나오긴 하지만 웬만하면 정수비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레이엄의 법칙은 기체의 평균 이동 속도는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때 제곱근은 무엇이냐면 분자량의 루트를 씌운 겁니다. 루트, 즉 2분의 1제곱을 한 건데, 그래서 기체의 평균 이동 속도는 루트 mw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공식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2번 혼합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혼합 공식은 하천과 폐수가 합쳐졌을 때의 농도 계산에 많이 사용되며, 이때는 그때 Q1분의 Q1 플러스 Q2분의 C1 곱하기 Q1 플러스 C2 곱하기 Q2인데, 이때 Q는 유량이며 이때 C는 농도 혹은 pH, 온도 등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 같이 꼭 암기를 해주시고, 이 혼합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노트에 정리해 주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유량, 유속, BOD가 이런 정도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에 공장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자, 이때 하천수와 공장 폐수와의 합류 지점에서의 BOD는 무엇일까요? 이때는 혼합 공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천의 유량은 몇이었냐면, 하천의 유량은 파란색으로 봤을 때 하천의 유량은 4.2 미터 세제곱 세크였고, 이때의 BOD 농도인 C1은 7 mg per 리터입니다. 이때 폐수의 유량은 Q2는 25.2 미터 세제곱 per 미니트, 이때는 분 단위를 뜻하고, 이때 BOD 농도는 500mg per 리터입니다. 자, 이때 중요해야 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환경공학의 기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리그램과 미리그램은 일치하기 때문에 변동시켜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초단위와 이 분단위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초단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때 Q2 부분을 보겠습니다. Q2. 자, 이때 미니트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미니트와 미니트가 소거되어 0.42m 세제곱 per sec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즉 하천의 유량보다는 공장 폐수의 유량이 좀 더 적네요. 자, 이렇게 단위를 맞춰준 후에 공식에 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Q1은 4.2, Q2는 0.42, 그때의 농도는 7, 폐수의 농도는 500이므로 이걸 계산하게 되면 51.82mg per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화공식입니다. 중화공식은 어떤 물질을 섞었을 때 이게 중화가 됐다를 알 수 있는 공식이므로, 이때는 노르말 농도를 사용합니다. 몰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노르말 농도를 사용한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갓수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즉, 첫 번째 산의 노르말 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는 염기의 노르말 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6%의 염산을 가지고 1노르말의 HCl 1리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염산이죠. 다 같은 물질입니다. 이때 36%의 염산 및 밀리리터를 물로 희석해야 되는가? 이때 염산을 물로 희석하는 데 있어서 용량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36%의 염산을 몰 농도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염산의 분자량은 36.5g입니다. 이거 왜 36.5g이 나오냐면 HCl에서 수소는 원자량이 1이고 Cl은 35.5이기 때문에 HCl의 분자량은 36.5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염산의 몰농도는 0.9863몰이 나오게 되고, 용액의 리터를 구하기 위해서 비중을 활용합니다. 비중은 1.18인데 물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비중을 그대로 써서 단위를 써서 1.18 g/ml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용액의 리터를 구하게 되면 0.0847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몰농도는 몰/퍼 리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11.6446 몰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변화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11.6446 몰 퍼 리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몰을 EQ로 바꿔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몰을 EQ로 바꿔줘야 됩니다. EQ, 즉 1몰당 염산은 얼만큼 가지고 있죠? 염산은 36.5g입니다. 하지만 이때 가수를 구하게 되면 36.5g당 얼만큼 가지고 있냐면 수소가 1개 있기 때문에 1로 나눌 수 있죠. 그쵸? 그 가수는 1, EQ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몰과 몰이 소거되고 g과 g이 소거, 그리고 36.5, 36.5가 소거되기 때문에 몰농도와 같은 11.6446 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몰농도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노르말 농도로 변화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6% 염산의 노르말 농도는 11.6446 노르말, 그때의 부피를 곱하게 되면 1 노르말 곱하기 1000ml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 노르말에 1리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이때의 V값은 85.88ml가 나오게 됩니다. 반응 속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반응물의 농도와 온도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응 차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0차, 1차, 2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1차 반응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므로 1차 반응에 대한 것은 보다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0차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식으로서는 dt분의 dc,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는 마이너스 속도 상수 k 곱하기 농도의 원래 n제곱이 되는데 이때 0차이기 때문에 n 대신에 0을 대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나 문자의 0제곱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소거가 돼서 마이너스 k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dt와 dc를 이렇게 좌변으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t를 곱해주게 되면 좌변에는 dc가 남게 되고, 자, 그래서 우측에는 dt가 남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초부터 t시간까지의 적분을 해주면 되겠고 초기 농도부터 나중 농도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식은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0차 반응일 때는 CT분의 C0는 마이너스 KT가 되는데 이때 CT는 무엇이냐면 나중 농도, 즉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농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C0는 초기 농도, 그 다음에 K는 반응속도 상수, 그 다음에 T는 반응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응속도 상수는 시간의 역수에 대한 부호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1차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반응을 다시 한번 식을 보도록 하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의 C의 1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을 하기 위해서 DT는 우항으로 넘겨주게 되겠고 이때 농도 C는 DC에 대한 것을 적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C를 나눠서 다시 표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식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반응일 때는 뭐가 된다? ln,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시간이 된다. 라는 식을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0차, 1차,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볼 2차 반응에 대한 이 적분에 대한 것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분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부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직접 해본 다음에 몰랐을 경우에는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차 반응식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2차 반응은 또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어떻게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K의 농도의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다시 바뀌게 되겠고, 최종적인 식을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반응일 때의 최종적인 식은 무엇이냐면 나중 농도분의 1 마이너스 초기 농도분의 1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 시간이 된다 라는 걸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반응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분식 반응조. 회분식 반응조는 소규모 운전으로 하는 것이며 연속 흐름이나 배출 없이 일정 시간을 반응시킨 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생성물이나 새로운 공정의 시험에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BOD 실험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BOD병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며 대규모 생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온도 조절이 용이하며 원하지 않는 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반응조는 완전 혼합 반응조와 연속 혼합 반응조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회분식 반응조는 그냥 가볍게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완전 혼합 반응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CFSTR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어떠한 반응조에다가 물질을 투입한 후에 이때 반응 교반을 시킵니다. 교반을 막 시키게 되면 여러가지 반응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연속 혼합 반응조는 충격 부하에 강하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넣은 다음에 반응하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완벽하게 반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로 흐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 비용이 저렴하며 청소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으로 흘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특성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물질 수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질 수지식. 자, 이것을 음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그게 음식이 유입이 되겠죠? 유입이 되면 일정량은 영양분으로 사용해서 몸에 흡수가 됩니다. 이게 영양분 흡수가 반응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찌꺼기는 어떻게 되죠? 그쵸, 화장실로 가서 처리가 되죠. 자, 그것들을 이제 찌꺼기를 유출로 보시면 되겠어요. 찌꺼기는 유출이 됩니다. 따라서 그 남은 것들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푸는 문제 중 하나는 정상 상태로 가정했을 때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정상 상태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0일 때를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밑에 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는데 이때 반응조 부피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 상태로 가정하게 되면 좌측은 0이 되고 우측은 Q 곱하기 C 유입 농도 빼기 Q 곱하기 CT 마이너스 K CT의 N승 그 다음에 V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V에 대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V를 제외한 것들은 전부 넘겨줄게요. 하지만 여기 V 앞에는 음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넘기게 되면 첫 번째 K CT의 N제곱 그 다음에 V는 Q로 묶이게 됩니다. Q로 묶어서 CI-CT가 되죠. 그렇죠? 자, V는 K 곱하기 C의 T의 N제곱 그 다음에 Q 곱하기 CI-CT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유출 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에서 유도를 하게 되면 C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N을 1차라고 가정할게요. N을 1로 가정하겠습니다. 1차 반응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Q, C, T 플러스 K, C, T, V는 Q, C, I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C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CT로 묶게 되면 Q
플러스 K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Q 곱하기 CI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 농도, 유출 농도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 CT는 Q 플러스 KV, 그 다음에 Q 곱하기 CI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초기 농도, 즉 Q를 나눈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CI가 남게 되고, 밑에는 1 플러스 KV 나누기 Q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식대로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유출 농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연속 흐름 반응조 PF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흐름 반응조는 CFSTR이 무수히 계속 연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입하는 유량만큼 유출되면서 상하 혼합은 있으나 좌우 혼합은 무시하고 길이가 긴 반응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PFR의 농도식은 앞에서 배운 1차 반응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차 반응식 꼭 복습하고 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FR과 CFSTR의 혼합 정도,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는 반드시 노트에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FR과 CFSTR, 즉 짧은 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긴 거 쓰고, 마찬가지로 가로로 세로로 쓸 때도 분산수, 모를 주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0, 0, 1, 0, 0, 1이 1 무한대 무한대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